아무튼 뭐 어제도 그랬고 이제 오늘도 그럴 거고 내일도 그럴 거고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릴 텐데 제가 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타겟은 저 돼지 같은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엄청난 무역 흑자를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에서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자동차 같은 그런 산업들도 수출이 가능했다면 진짜 엄청났을 것 같아요. 완전 빅3라든가 이런 애들은 그냥 금방 몇 년 안에 뭐 부도라고 망해버리고 테슬라도 만약에 미국이 중국 전기차를 오픈을 한다면 뭐 그럴 일은 제 살아생전에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라면 테슬라 지금 바로 팝니다.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를 못 이겨요. 뭐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풀 SD 최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풀 SD를 장착하는 차가 전체 차량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차 본연의 그런 뭐랄까 기본적인 그 가성비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래 들어서는. 왜냐면 차라는 게 가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성능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300만 원짜리 드론이라고 하면 뭐 금액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드론을 사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차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차를 사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분들이 뭐 페라리라든가 포르쉐라든가 이런 차들을 막 여러 대씩 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가성비. 현대기아차가 가성비 브랜드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70% 정도를 먹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은 그 뭐랄까 차 같은 거를 할 때 우리나라 가성비를 가장 중요시하는 민족이 한국인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사람들이 90% 이상은 대중 차량들, 가성비 좋은 대중 차량들, 뭐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크라이슬러라든가 도요타라든가 또 유럽에 있는 여러 브랜드들 이런 것들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중국차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성비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은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가 자리를 거의 점유율이 한 10%까지 될 텐데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은 브랜드 중요하고 자국 상품들 더 중요시 생각하고 막 패트리어들이고 막 이러면은 일본 차라든가 한국 차들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 차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될 것이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타겟이란 말이에요. 관세에서 볼 때는 얘들을 족쳐가지고 세금을 많이 뽑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효세율이 거의 35%까지 36%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이번에 또 때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 전 세계 무역에 있어서 미국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엔 더 높았는데 이게 점점 줄어간 거예요. 왜냐면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 때 트럼프와의 그 엄청난 설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시진핑 굴욕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 중국 애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도강양회 뭐 그 무슨 아래에서부터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칼을 간다 막 복수는 엄청 칼을 갈고 인자의 복수는 10년인지 100년이 지나도 옳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칼을 갈면서 무역을 다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역의 다변화의 그런 증거들을 여행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전 세계 정말 아프리카 오지 뭐 이런 데까지 다 그 중국 상품들이 다 들어간 지 오래됐죠.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핸드폰이 뭔지 아세요? 트랜센드라고 해서 우리는 잘 많이 알려지지 않는 핸드폰인데 얘네가 30% 이상이에요. 아프리카에서 팔면 굉장히 초저가 10만 원대의 뭐 이런 저렴한 이제 폰인데 이런 것들이 이미 잠식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그 무역 비중이 10%대까지 이제 10%딱 10% 정도까지 줄어든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2030년이 되면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전 세계에서 팔리는 차의 3분의 1은 중국 차가 될 것이다. 이게 한국이랑 미국, 일본 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개도국들은 지금 중국 차들이 물밀듯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막판까지 있던 중남미 같은 경우에도 중국 차들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칠레라든가 뭐 브라질이라든가 이렇게 좀 사는 동네들 있잖아요. 거기는 신차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서 비해서 높거든요. 거기도 1인당 국민소득이 칠레가 18,000불이니까 먹고 살만해요. 그리고 독일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좀 사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좀 살아야지 신차 살 수가 있는데 신차를 딱 살려고 보니까 가성비가 제일 좋은 차가 뭐야? 딱 봤더니만 중국차인 거지. 그래서 중국차들이 되게 많고 전기차들은 거의 90% 이상이 중국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비중은 상당히 이미 줄어 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뭐 내년 되면은 뭐 10% 아래까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대중 관세를 때려도 중국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고 뭐 잘 아시겠지만 기술 굴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AI라든가 휴머노이드 이런 로봇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많은 진척이 있는데 거의 미국 뺨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뭐 딥시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미국산 그 장비라든가 첨단 제품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 영향력 의존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엔비디아 GPU가 중국에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건데 왜냐면 중국 매출 비중이 한 20%는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화웨이 어센드 같은 그런 GPU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서 기술 자립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EUV 장비까지 뭐 런칭했다고 하는데 뭐 시제품이니까 뭐 엄청난 그런 성능을 내지 못하겠지만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 번 뭐 시작하면 물건 늘어지잖아요. EUV가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절치부심의 그런 상황,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지금 밀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몇 년 안에 제가 볼 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도 못 만드는 건데 좀 우리나라도 뭔가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중국이 미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기술국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 때 트럼프 위기 때 많은 중국인 과학자들을 내쫓았죠. 미국부터 스파이라고 하면서 내쫓았는데 얘네들이 대부분 어딜 갔냐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또 중국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그런 그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런 저명한 과학자들을 유치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어요. 나라에 이바지해 달라. 이거는 우리나라 80년대에도 그런 정책이 있었죠. 해외에 있는 반도체 과학자들, 기술자들, 교수들, 특히 미국에 있는 분들 모셔가지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좀 헌신해 달라, 이바지해 달라 이렇게 했었던 정책이 있었는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30년 이게 10년대 버전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책이 2005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들었거든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IT 쪽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 과학자들 교수들이 절반이 중국계들이거든요. 뭐 얼마 전에 뭐 AI 그 경연 대회 이런 거 했던 걸로 저 기억하는데 거기 나온 그 중국 팀도 그렇고 당연히 중국 팀은 중국 사람들이 100%겠죠. 근데 이 미국 팀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가 중국계였어요. 진짜 야 진짜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얘들 계속 내쫓아 버리면은 누가 득을 보겠어요. 중국에서 득 보겠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번 뭔가 물 들어오면 노젓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막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은 계속 투자를 하게 하면서 버블을 만드는데 이번에 이제 IT 쪽에 부양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여러분 상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 사회 활력소도 떨어지거든요. 물가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뭐랄까 그 안에 임대료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이면은 뭐 1,500원 정도는 임대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지금 소비까지도 다 위축이 돼가지고 지금 힘들어진 상황인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그게 지금 IT 쪽으로 돈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민관군 뭐 이렇게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IT 쪽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스타트업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엄청난 돈들을 지금 쏟아서 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와 우리나라는 거의 반대인데 있던 예산도 다 삭제해버리고 정부가 별로 이렇게 의지가 없잖아요. IT 기업들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없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거의 레거시 업체들 삼성전자도 레거시지 하이닉스도 레거시지 뭐 배터리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레거시 가깝다고 봐야죠. 뭐 첨단 막 IT 막 이쪽은 아니 IT는 전혀 아니니까 I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지 그런 제조업은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투자에서 굉장히 민색해진 상황인데 중국은 이렇게 밀고 가고 있다. 이것도 미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효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혁신은 거의 요즘 들어서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를 아무리 중국에다 때려도 중국이 엄청나게 큰 그런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풍선 효과로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유대라든가 무역 또 퍼주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면서 이 중국과 미국이 디커플링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미국이 중국을 때려도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비슷한 사례가 러시아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디커플링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은 그 러시아에 있던 그런 미국 업체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잖아요. 맥도날드 뭐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도 러시아 나라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큰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무역 제재를 20년 넘게 그 무역 제재라든가 금융 제재 모든 것들을 막 러시아에 때려도 러시아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석유 수출까지 다 막아가지고 밖으로의 무역 이런 걸 다 막아버리게 되고 3천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450조 되는 그 러시아의 그 해외 자산들까지 동결시켜 버리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도 1년에 3%대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뭐 한 50%는 더
우리가 2%대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상태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관세를 아무리 때려도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중국 입장을 볼 때는 미국은 원 오브 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관세를 트럼프가 때리는 쪽이 이제 저 유럽이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아직 그 중국처럼 뭔가 관세에 있어서 좀 준비를 한 거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이 저렇게 관세를 때리고 나토에서 발을 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뭘 하겠어요. 일단은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립을 할 수 있겠죠. 자립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벗어나게 되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유럽도 유럽 자체적인 그런 방산 체계가 있긴 하죠. 근데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 기대고 있는데, 뭐 F15 같은 거 굉장히 주력인 나라들이 많고, 뭐 F22 같은 것들, 이런 것들, 35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라팔이라든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 유럽의 약간 오래된 전투기들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하고 또 새로운 것들 개발해서 10년 안에는 뭔가 좀 더 독자적인 체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간에 듣기로는 유럽이 그 미국에 대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유럽에 있는 미국 뭐 전투기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킬체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심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럽의 안보를 또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유럽이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빵프로긴 한데, 어쨌든 유럽 입장에서 볼 땐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예상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글로벌 상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속화시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 볼 때는 가장 큰 방위 산업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을 점점점 잃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팔란티아 주가가 보잉이라든가 로키드 마틴보다 더 시총이 올라간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원래는 트럼프는 우리나라 미국 정부 예산으로 나토를 지원하면서 유럽을 지켜줬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 재정으로는 안 할 거고 니들 돈으로 우리 무기를 사라 이런 전략이었는데, 이게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아시겠지만 유럽은 자립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취임을 1월 24일에 했는데 지금 3월 20일이잖아요. 2달 정도 됐는데, 2달 좀 안 됐죠. 근데 리더십이 약화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 자국 내에서 지지율이 지금 역전됐어요. 2달 만에 트럼프 반대 여론이 지금 찬성 여론을 앞질렀어요. 3월 달부터 앞질렀거든요. 이거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적으로 볼 때도 지금 중국이 굉장히 미국한테 개기고 있는데, 걔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년짜리 대통령이다. 어차피 대통령이라는 게 절반 정도 이제 지나잖아요. 임기가. 그러면 뭔가 조금 레임덕이 현상이 오긴 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1년 차부터 레임덕이긴 했지만 절반 지나서 3년 차 때 이제 이런 일이 터지고 지금 탄핵이 되냐 마냐, 이제 다음 주가 진짜 큰 엄청난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유럽도 2년만 버티자 뭐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개길 때까지 개겨보자 그렇게 나은 것 같고요. 트럼프 1기 때 너무 고개를 수그려서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시진핑은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뭐 그들도 이제 준비를 한 게 있겠죠. 뭐 트럼프도 준비한 게 있긴 하겠지만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트럼프 시기 때의 문제고, 이렇게 미국이 한번 그 민심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나라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감정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후임이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미 유럽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게 심해진 것 같고, 캐나다랑 멕시코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무조건 친미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중도층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별로 이렇게 정상적인 것 같지 않다.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정상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10명 중에서 몇 분이 되겠어요. 이게 제3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라든가 파나마라든가 뭐 콜롬비아라든가 멕시코 이런 뭐랄까 이게 제3세계 국가들, 이런 나라들한테 한 거 보면은 이 제3세계 국가들은 미국을 엄청나게 신뢰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냉정 시대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중립주의가 있었거든요.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이 두 쪽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중립으로 가겠다 이런 정책들을 펼쳤는데, 이번에도 이번 달 초였나 그런 성명서를 내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겠다, 지지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에게 갈 것이다. 예전에 그 뭐 60년대의 그 반둥 선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내더라고요, 성명서를. 그러면서 얘들이 어디로 좀 가까워지냐면은 중국 쪽하고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 중국이랑 그 동남아가 너무 오랫동안 유대가 있었거든요. 경제적인 원조 같은 것도 상당히 중국에 많이 퍼붓고, 왜냐면 안방이죠, 안방. 미국의 안방이라고 하면은 중남미 쪽의 안방이거든요.
여기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잘 터치를 못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이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이 뭐 하자고 하면 그렇게 막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많이 이제 끼어든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가 가입을 했나? 점점 이 제3세계들은 중국 쪽하고 조금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3세계라는 그런 동질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 특히 미국 같은 나라라든가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정 간섭을 하거든요. 민주주의를 니들이 하면 우리가 돈을 줄게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중국은 뭐 그런 거 체제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영향력을 높이고 따먹는 거 뭐 이런 것들 약간 수탈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권에다가는 손은 안 대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독재 국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중국이 좀 더 편한 그런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집권 2달 동안 한 게 별로 없어요. 관세 때리겠다, 윽박 지르고 시장 망가지고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없는 게 본인이 당선이 되면은 러우 전쟁은 24시간 안에 끝나겠다 하는데 지금 2달 됐는데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게 없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겠다. 뭐 그 스타링크 지원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 편을 들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배가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지금 트럼프를 갖고 논다는 얘기가 워싱턴 정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3년 넘게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매일 2,000명씩 지금 군인들이 사망하고 있는 지금 참혹한 그런 상태인데 트럼프 말로는 이 끔찍한 전쟁 이게 종식이 안 될 것 같아요. 더 오래 가게 될 것 같아요. 올해 안에도 정지가 안 될 것 같아. 이번에 그 트럼프랑 그 푸틴이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광물 협정 이런 것들 빼고는 진행된 게 없잖아요.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도 찬성한다고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이 약간 휴전 같은 거 찬성한다 얘기했는데 그가 올린 그 트위터 그 X의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 얘기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다시 이제 악마 같은 이스라엘이 그 폭격을 해가지고 400명, 405명이나 되는 그 민간인들이 사망을 했는데 걔네들은 뭐 미사일 쏘면은 그냥 민간 지역에다 무차별적으로 그냥 쏴버려요. 이게 무슨 인도주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홀로코스트를 한번 경험했던 그런 그 민족이다 보니까 한번 경험했던 거를 그냥 뭐라고 하죠? 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데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내리사랑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그 나치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군인들이 하고 있는 게 인종청소고 나치가 하는 행동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외교 전략들은 지금 제대로 먹히고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관세 정책도 그렇고 외교적인 것도 그렇고 특히 이제 동맹들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등을 돌리지 않고 있는데 관세 때려 맞고 이제 확 정치인들 이렇게 들고 또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정치적인 무슨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누가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가장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다가 국내 내부적으로도 지지율이 확 떨어진 상태. 그래서 내외적으로 지금 이미 2달 만에 레임덕이 올랑말랑 이게 한 달 2달 되면 한 4월 5월 정도 되면은 뭔가 진짜 이 트럼프에 대한 그 여론이 국내적으로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휘젓고 다니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일기 때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관세 전쟁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뭐 4월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딜을 치면서 뭐 관세를 좀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관세를 내린다고 쳐요. 내린다고 쳐도 어쨌든 관세가 들어가게 되면은 물가라든가 실업이라든가 경제 GDP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는 측면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관세는 높여서 그 정부 재정은 조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정부 그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세수 수입도 줄어들게 되고 기업들의 이익도 줄어들죠. 왜냐면 관세를 맞으면은 결국에는 기업과 소비자가 그 관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GM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로부터 알루미늄이라든가 부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멕시코에서 조립을 해서 미국에다 파는 뭐 이런 복잡한 산업 사슬이 있는데 이게 관세로부터 막혀버리게 되거나 이게 턱이 올라가게 되면은 덜컹덜컹하면서 세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왜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 요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관세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GDP라든가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의 그런 그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은 그 샤오미의 SU 수7이거든요. 수7. 이게 중국차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깔고 있는데 중국에서는